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장시험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장시험은 고체역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우리 인장시험에 관한 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장시험은 이 시편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척을 이 인장시험기가 잡아 당겨서 이 시편을 늘어뜨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장시편에 대해 관심은 여기서 잘 표현되어 있죠. 두 개 점 사이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하중은 로드셀에서 하중이 측정이 되죠. 그 시편의 두 개 이제 마크를 갖다가 찍습니다. 그 마크를 우리가 게이지 마크다 그러고 그 두 마크 사이의 거리를 게이지 랭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인장 시험기는 다른 시험 목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축 시험도 할 수 있고 굽힘 시험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냥 인장 시험기다라고 하는데 본래는 우리가 만능 시험기다. 영어로 Universal Testing Machin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인장 시험 과정을 해석한 겁니다. 요건 왼쪽 것은 그 시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 오른쪽은 그 게이지 마크 사이의 재료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인장 시험 장면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장 시험은 우리 고체역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장 시편은 극역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인장 시편은 그 규격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그립 부분에서 그 인장 시편의 단면이 좀 급격하게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파단이 그 그립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게이지 랭스 사이즈죠. 게이지 마크 사이즈. 그런데 실제 파단이 그 바깥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 시험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게 이제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엔드 이펙트를 생각해서 그 게이지 랭스를 강조를 하는 거죠. 이 그림은 이 봉을 그 인상하는 그런 것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장 시험의 그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 끝은 엔드 이펙트가 있죠.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립이 있고, 그죠? 그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잡는 부위에서 응력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변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인트 바낭 프린스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린스플에 의하면은 이 그립 주위에서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립에서 멀어지면은 그 영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엔드 이펙트가 바깥으로는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사라진 균일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 그 힘이, 즉 응력이 말이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균일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러한 대칭성 논리를 적용해서 변형이 어떻게 된다. 자, 그렇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접근 방법을 다른 그 멤버, 즉 보라든지 또는 축, 샤프트, 비틀림 모멘트를 전달하는 축,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중 측면에 봤을 때, 물론 재료는 당연히 단면은 균일하고 재료도 균질합니다. 재료의 성질도 균질합니다. 되게 우리가 균일하다 그러면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유니폼하다 그러고요. 단면이 유니폼하다. 단면이 같다는 거죠. 그다음 재료는 유니폼하다는 말을 안 씁니다. 재료는 균질하다.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보면은 상하대칭이죠, 그죠? 이 그림은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3등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각 그 토막도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적으로 똑같죠. 근데 우리가 힘에 의해서 이 단면이 볼록하게 된다 그러면요, 대칭성 때문에 위도 볼록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양 단면이 볼록하게 되면은 이것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가 결합을 시켜보면은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정이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목하게 된다고 해보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축에 좀 비스듬한 평면을 유지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단면은 변형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 그 평면은 이 축에 수직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없죠. 이 이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토막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걸 잘게 한번 잘라보세요. 동일한 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잘라보면은 이게 늘어난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형률이 똑같고 변형률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응력도 같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본 문제에 있어서는 단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균일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장시험 곡선입니다. 힘과 늘어나는 길이의 곡선이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재료마다 인장시험 곡선의 패턴이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장시험 곡선은 이 재료의 비밀, 재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료의 성질, 특성을 이해하는데 인장시험을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장시표는 뭐 클 수가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단면이. 그건 규격화되어 있죠. 그 규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면 크기 또는 늘어난 길이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중에다가 본래 단면적을 나눈 것을 우리가 공칭응력이라고 우리 정의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길이를 본래 길이로 나눠서 우리가 공칭 변형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서 분석에 활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곡선은 패턴은 유지하죠, 그죠? 유지하지만 이제 이런 X축, Y축의 스케일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X축은 우리가 공칭 변형률, Y축은 공칭 응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칭이란 말은 공학 엔지니어링에서 놓은 건 아니고요. 노미날이라는 것은 명칭인 뜻입니다. 명칭. 실제는 아니고 명칭으로 응력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본래는 노미날에서 놓았지만 그 엔지니어링을 주로 많이 쓰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뭐 때로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써왔다 해서 conventional이라고 또 conventional strain, conventional stres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흔히 쓰는 건 아닌데 뭐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응력이 있다는 거 아니냐 있습니다. 그건 진응력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요, 인장시편 이건 이제 게이지 마크 사이가 되겠죠. 인장시편을 늘어뜨리면 단면이 줄어들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힘이 P가 가해지고 있는데 현재 상태의 단면적이 A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이 단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 즉 우리가 진응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진응력이다, true stress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요. 진변형률은 현재 길이에서 정분을 계산해서 쭉 대준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자연력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시편이 이 파단 직전까지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중과 늘어난 길이 곡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차이가 크죠, 그죠? 형상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교과서에 있는 몇 개의 그 인장 시험 관련된 그림을 통해서 인장 하중과 변형 선도의
관한 좀 이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알루미늄 합금과 저탄소강 그 인장 시험 곡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는요, 그 패턴은 같습니다. 즉, 변형이 작을 때는 직선적으로 바뀝니다. 자, 요 밑에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재료의 그 변형이 작을 때는 이 직선을 따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E라고 표현하고 탄성계수, modulus of elasticity 또는 역률, 영스 모듈러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탄성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 간에 이 값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고체과에서 답을 구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동양 사람들은 탄성계수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역률입니다. 영스 모듈러스 이렇게 쓰죠. 동양 사람들은 주로 사람 이름을 잘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통적으로 중앙집권 좀 그렇고 조금 인권이 아무래도 서양에서 중세 이후에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공 용어들은 항상 영어와 한국 또 때로는 한문어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서양 분들은 하여튼 이름을 중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학을 배운다는 것은 이 서양 사람들의 역학이 귀한 서양 사람들 이름을 좀 외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하여튼 요 변형이 작을 때는 직선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영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 도달하면 우리 그 점을 항복점이라고 그러죠.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항복점이 되겠습니다. 요 항복점은 탄성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제거하면은 같은 이력을 그대로 따라서 반대로 이제 원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점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요 기울기, 본래 요 기울기에 평행하게 이렇게 스프링 백 된다 그러죠. 우리가 스프링 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안 돌아오죠. 그래서 요와 같이 이제 영구 변형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항복점, 영어로 yield point다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항복 응력을 우리가 항복 강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항복 강도, 이 강도라는 말은 우리 인장 강도에서도 앞으로 쓸 텐데 강도는 재료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개발해가지고 그 재료의 성질을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그 규격화되어 있죠. 어떤 상황에서 그 실험을 해야 된다 되어 있죠. 그 실험 하에서 측정된 값을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그 재료의 항복 강도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런 규격을 따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때는 우리가 항복 강도다. strength라는 말을 씁니다. 강도는 응력과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나 재료의 기계학적, 역학적, 재료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항복점을 통과하게 되면 재료는 변형 경하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력이 좀 더 커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재료가 그레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레인은 격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격자가 이제 슬립이라든지 트위스팅 이런 게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전이가 발생하는데 전이가 발생하면 전이 그 자체는 결함적 요소지만 미리 생긴 전위가 새로운 전위의 생성을 저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변형이 되면은 저항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철사를 굽혔다가 펴면은 좀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걸 변형 경화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재료는 변형 경화가 되면서 또 구조적으로는 단면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변형 경화는 어느 임계치를 지나면은요, 그 변형 경화 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단면은 꾸준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단면이 줄어들므로써 구조적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 변형 경화에 의해서 구조 강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커지는 순간 이제 밸런스가 깨져서 네킹에 이르게 됩니다. 잔륙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전체 하중이 줄어들고 마지막에 이제 파단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하중 최대점이 네킹점입니다. 그때 네킹이 일어나기 시작되는데 그 최대점에서의 공칭 응력을 인장 강도다. 영어로 tensile strength라고 합니다. 이건 공칭 응력입니다. 실제 응력이 아닙니다. 실제는 이 점에서의 재료가 겪는 응력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공칭 응력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요, 우리가 인장시험 하다가 재료의 힘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요,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때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같다. 즉, 이 기울기는 이 값과 같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우리가 하중을 가게 되면은 왔던 길을 따라서 가다가 이쪽 그 커브를 타기 전에는 이와 같은 약간 비선행적 그런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요, 영광 같은 경우는 소승 변형이 어디부터 시작된다, 즉 항복점 어디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급격하게 꺾이니까. 그런데 또 많은 소재가 이런 그 특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탄성과 소승 영역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어디가 항복점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2% 옵셋 기법을 우리가 주로 씁니다. 즉, 그 스트레인 관점에서는 0.002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 공칭 변형률입니다. 공칭 변형률이 0.002가 이 점에서 이 기울기와 평행한 그런 직선을 껐을 때 만나는 점을 우리가 항복점이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공칭 응력을 우리 항복 강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쪽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건 저탄소광에서 초기 항복 강도가 조금 이렇게 크죠, 그죠? 피크치 도달했다가 약간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upper yield point, 이걸 lower yield point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줘, steel. 아까 내가 철사라 그랬는데, 그죠? 사실은 사는 실 이야기고, 그죠? 철로 만든 실이다는 뜻인데, 철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강선이라 해야 됩니다. 강선. 뭐, 실 사자를 쓴다 그러면 강사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철에다가, 순철, Fe, 그죠? Fe에다가 탄소를 0.01%에서 약 2%까지 첨가한 것을 우리가 강이라 그럽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강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특수금속을 우리가 주입한 것을 합금이다. 이렇게 부르죠. 합금이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장시험에 관해서 좀 학습을 했고요. 자, 여기서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장시험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두 표정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정간 거리가 본래 L0였고 힘을 가해서 현재 그 힘이 인장력이 P에 도달했을 때 델타만큼 길이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단면적은 초기에 A0였고 지금은 이제 A가 되겠습니다. 이 현재 하중을 본래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공칭 응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현재까지 늘어난 길이 델타를 본래 길이로 나눈 것, 이것을 우리가 공칭 변형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진 변형률은요, 자연 로그 LF 나누기 L0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맨 좌편에 있는 시편은 우리가 초기 상태입니다. 델타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늘릴 때 계단식으로 늘렸다고 생각합시다. 그 계단의 그 높이는 똑같아요. 만약에 이게 계단이 n개 같으면은 델타는 그죠? 전체 길이는 이 델타를 늘어난 길이 델타를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전혀 인장이 안 됐을 때 이 델타가 이 변형은 좀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이 상처를 주는 것과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 델타가 주는 상처는 다르죠. 이게 길이 관점에서는 똑같지만 변형률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변형률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게 기여를 하게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수식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 변형률은 각각 그 정분이 기여하는 것을 대주면 되는데 위에 분자는 똑같죠. 그죠? 왜냐? 각게 보자고 했으니까. 같고 그 다음에 길이는 분모는 이렇게 다 바뀌죠. 자,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현재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가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측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요게 이제 우리가 파란 색깔로 표시된 이 적분으로 보면 되겠죠. 현재 길이에다가 길이 증가에 따른 걸 바로바로 우리가 계산에 반영해 주면 L분의 DL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자연 로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rue strain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고, true stress는 이건 뭐 쉽죠, 그죠? 현재 하중을 현재 답에 나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소성 역학에서는 즉 항복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재료는 부피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탄성 영역에서는 재료는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소성으로 들어가면은 부피 변화가 없다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탄성 변형에서는 변형률이 0.001 이런 그 오도입니다. 그런데 소성에서는 그게 2 이런 오도다 말이죠. 차이가 2000배 이 난다고. 같은 율로 부피 변화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변형률, 변형의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소성 쪽에서 발생하는 부피 변화는 역학 계산에서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성리과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무시를 합니다. 예,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 뭐 그것에 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결과에 큰 차이는 대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요거는 네킹점까지입니다. 네킹 이후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거는 정의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고 뭐 떠나서 그냥 P를 A0로 나눴다. P가 실체적으로 있고 A0는 본래 뭐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장식 곡선이 그려지는데, 자, 인장식 곡선은 기본적으로 engineering strain, engineering stress 곡선이죠. 우리 곡선을 이야기할 때 XY 곡선을 그러지 YX 곡선이 잘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냥 이 곡선을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트루 스트레스 커브를 그려봐라. 그러면은요, 이 식을 이용해서 네킹 포인트까지는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네킹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는데 요 다음 못 그려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개발한 특별한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린 건데, 하여튼 이것은 이제 숙제입니다. 공학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 명확하지만 결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엔지니어가 경험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또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론과 또 실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갭이 있고 그 갭을 메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드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역학에서는 가정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중시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역학 공부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정을 했으면 그 끝인데 그게 왜 그리 되지? 앞에 우리가 가정했죠, 그죠? 왜 우리 소승 변형되면은 부피가 더 생길 텐데 왜 안 생긴다고 그렇게 가정했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답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몇 개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 시험에서요, 항복점까지 이 그림에서는 이제 항복점이 Y죠, Y. Y점까지는 진 변형률과 공칭 변형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 응력과 공칭 응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죠? Y점 이후로는 그 소성 변형에 따른 부피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부피 변화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가정했죠. 물론 우리가 비례 한계점, 여기 이제 proportional limit 해서
이전까지는 직선적으로 바뀐다. 이것도 물론 뭐 가정이죠. 근데 실험적으로 해보면은 가정이 뭐 크게 실제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P까지는 직선이기 때문에 시그마 이꼴 2의 입실론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그마는 요 사이는 시그마는 뭐 T가 어떻고 E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같다고 본다 했으니까요. 여기서 가정은요, 우리가 이론에서는 실체입니다. 가정이 들어갔으니까 시그마 이퀄 약 여기다가 약 기호를 써서 이 입실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그마는 A분의 P다. 이제 이때 A0냐 A냐 이건 이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습니다. 초기 상태나 지금 사중을 받아서 단면이 조금 줄어든 상태나 단면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실론도 공칭 변행률을 그대로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델타는 A분의 PL이 되겠죠. 그리고 AE를 갖다가 축강성이라 그럽니다. A가 크면은 잘 늘어나지 않는다, 좀 강하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F 이퀄 KX, 후크 법칙은 이제 F 이퀄 KX, 그죠? 스프링 변행량을 표현하는 데 썼죠. 아마 중학교 때부터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X로 기준을 쓰면 X 이퀄 K분의 F가 되겠죠, 그죠? 이 델타가 X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K가 그 스프링 상수가 분모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요 L분의 AE가 스프링 상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스프링 상수로 쓸 때는 K 이퀴벌런트하다, 이퀴벌런트 상당 스프링 상수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 K 이퀴벌런트 분의 P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이때 물리 시간인 데서 공부했던, 예를 들면 스프링에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죠? 2분의 1 k 대신 요 k 캡이 들어가고 x 대신 뭡니까? 델타가 들어가서 계산하면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값, 영스 모듈러스라는 거, 이 영스 모듈러스는 우리가 뭐 역학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또 스틸을 가장 많이 쓰니까 스틸의 영스 모듈러스는 약 한 210 기가파스칼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체역학은 물론 고체역학은 이거 다 다른 거죠. 그런데 학부에서 공부하는 고체역학이라는 것은 대개 요 P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한도 또는 비례 한계까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항복 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진응력이다, 진변행률이다, 또 공칭 응력이다, 공칭 변행률이다, 이런 이제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응력이면 응력, 변행률이면 변행률,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영스 모듈러스를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럼 영스 모듈러스 이외에 그 고체의 변형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개수는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재료의 탄성 불성치인 포아송 레이쇼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아송 비다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만, 이 그림은 시편에 인장력을 가하거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재료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장을 하게 되면은요, 원래 약간 좀 여기에 진한 것이 이제 원 상태입니다. 그럼 늘어나겠죠, 그죠? 인장을 가면. 그럼 단면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힘을 가한 방향으로는 스트레인이 변형률이 증가하지만 그 반대 방향인 이 측면으로는, 그죠? 스트레인이 변형률이 음수가 됩니다. 자, 변형률이 양수라는 것은 인장이 됐고 음수는 압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방향, 이 longitudinal이라는 데서 왔고, longitudinal 분의 입실론 레이트로, 그러니까 측면 방향으로의 그 변형률은 재료가 고유한 값을 간다는 겁니다. 이 값이 같은 재료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화송비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포화송비가 좀 극단적으로 큰 거는 고무 같은 경우는 0.5 정도 됩니다. 0.5에 거의 가깝다 봐야 돼요. 이 고무는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부피가 바뀌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축을 하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죠? 이건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이 폭포짐이랄까요? 이 폭포짐이 생기지 않는 그런 또 재료가 있죠. 그게 이제 코르크. 우리가 포도주 뚜껑 되게 이제 코르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성질을 좀 활용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 코르크는 누르면은 잘 압축돼요. 성질이 좀 온순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비가 재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대개 스틸 같은 경우는 한 0.28,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0.3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죠. 뭐 구체적인 것은 재료에 핸드북이 있습니다. 핸드북에 다 놓아 있거든요. 왜냐면 이 재료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화송도 앞에서 배운 연습 모드로서 함께 재료의 탄성 물성치에 속한다. 자, 재료의 물성치다 그러면요, material property입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이외에도 뭐 항복점이다, 인장 강도다, 항복 강도다, 이런 것들이 다 재료의 이제 property들인데, 내가 이제 일라스틱 붙여서 우리가 탄성하게 사용되는 그런 재료 상수는 양수모노수와 포화성비다. 그리고 그 재료의 온도에 의한 팽창을 고려한 문제에 있어서는 열 팽창계수도 고체역학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자중을 고려할 때는 밀도도 사용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지금 고체역학이라는 이름 하에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좁은 의미의 고체역학을 공부합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탄성학이죠, 탄성학. 그렇기 때문에 탄성학에서 필요로 하는 재료의 물성치는 영수 모듈로서 포화성비, 열팽창계수, 밀도 이런 것이다. 요 네 개를 알게 되면은 뭐 진동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어요. 탄성 범위 내에서. 인장 시험에 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인장 시험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이 인장 시험부터 하중과 늘어난 길이 곡선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다. 근데 요 하중에다가 본래 단면적을 나누고 또 요 늘어난 길이에다가 본래 길이를 나눠줘서 우리가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로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같은 상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이 곡선 패턴이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점까지는 우리가 힘을 가했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위치 돌아온다 이거죠. 그 점을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거부터는 항복이 발생한다. 자, 항복이라는 것은 소승 변형을 뜻합니다. 소승 변형이 시작된다. 항복점에서. 거기에서 정의되는 공칭 응력을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그런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공칭 응력과 진 응력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항복점에서 정의되는 항복 강도는 뭐 굳이 공칭 응력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그림상으로는 공칭 응력이 맞습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할 때는 그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Y점에서 이제 인장을 더 가하게 되면은 변형 경하에 의해서 인장력이 커지죠. 그래서 물론 공칭 응력도 같이 커지는데, 어느 점에 되면은 즉 그 재료 단면이 줄어들므로써 재료의 지택 능력이 작아지는 것이 이제 우수해져서 변형 경하보다 우수해져서 정점을 이루고 그때부터는 인장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그 점을 우리가 최대 정점을 우리가 네킹점이라고 하고 네킹 포인트, 그 점에 상응하는 공칭 응력을 우리가 tensile strength, 인장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장 강도다, 항복 강도다. 이건 다 재료 물성치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 파단에 이르게 되는데, 이 파단점에서의 공칭 변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것을 우리가 elongation이다, 연신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탄성 구간에서 선형 관계의 한계점, 이 점을 우리가 비례 한계점이다. 그리고 뭐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응력을 비례 한도 또는 비례 한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때 OP의 기울기를 우리가 영스 모드로서 그리고 2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스틸 같은 경우 한 210기가파스칼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후크 법칙은 이제 이걸 그죠? 요 직선을 나타낸 거다. 시그마 이퀄 2의 입실론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F 이퀄 KX를 일반화시킨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는 또 다른 특성을 갖는데 인장을 했을 때 수직한 방향으로는 수축이 발생하는데 그 인장하는 양과 수축하는 양의 비율이 일정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 비율을 이렇게 나타냈다. 그래서 순수 역학과 관련된 힘과 관련된 탄성 재료 물성치는 영스 모듈러스와 포화성비다. 자, 역학에서는 조금 단순한 것으로부터 좀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개념의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현상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것을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게 사실 역학 처음이죠. 모든 게 우리가 뭐 아프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 역학과 관련된 거죠. 어찌 보면요, 그 기계공학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즐거움이죠. 인위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자연 철학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뉴턴 이런 분들은 철학자였죠. 나는 지금도 우리가 기계공학 해서 박사학위 받으면 철학 박사가 왔습니다. Doctor of Philosoph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 생활 속에서 체득한 그런 역학적인 경험을 우리가 지식화시키게 됩니다. 그게 한지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프링 가지고는 많이 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스프링에다가 힘을 가하면 변이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우리가 K라고 그랬죠. 이걸 스프링 상수로 그러고. 자, 이쪽에 보면 봉은 스프링입니다. 우리가 봉 문제, 심지어 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도 컴퓨터에서 인식할 때는 스프링으로 인식합니다. 수치 해석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치 해석에서는 그 해석 대상 물체를 갖다가 스프링과 매스, 질량 시스템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본래는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그 미분 방정식을 못 풀거든요, 컴퓨터에서.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주는데 이 대수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은 컨티뉴스한 물체, 연속된 물체를 이와 같이 디스크리트한 문제, 연속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점 사이만 관심이지 이건 스프링 자체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델로 바꿔줘서 푸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봉은 스프링이다. 아까 우리가 이 스프링 그 상수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놨잖아요. K 이퀴벌런트.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상하는 곡선을 그려보면은 인장식 곡선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기울기가 2다. 이 양스 모듈러스 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P 이퀄 KX를 하면 이제 P 이퀄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우리가 늘어난 길이를 X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는 A분의 P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배운,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에너지, 이걸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변형 에너지. 변형 에너지는 2분의 1의 K 이퀴벌런트 델타 제곱. 그러면 2분의 1의 A분의 PL 제곱. 네, 1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앞으로 3차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2분의 1의 시그마 입실론에다가 부피를 곱해준 것 같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제 복잡한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복잡한 식을 한 항 이렇게 해서 이해는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역학을 하는 자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론화, 지식화 이렇게 시게 되는 거고, 또 단순한 것부터 뭐 1차원 그죠? 부터 시작해서 2차원, 3차원으로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된다 스스로.